색다른 시선 김종배입니다. 안 지사는 언제쯤 의사투명을 할 건지 지금 연락은 되는지. 정무부지사를 통해서 연락을 하고 있습니다. 안희정 지사 지금 소재가 확인이 되나요? 저는 정확히 알고 있지는 않습니다. 안희정 전 충남지사의 비서 성폭행 사건이 규모를 헤아리기 힘들 정도의 큰 파문을 낳고 있는데요. 직격탄을 맞은 충청남도의 남궁영 행정부지사가 오늘 긴급 브리핑을 갖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안희정 전 지사와 연락은 되는지 그리고 소재는 파악되는지 묻는 기자들 질문에 잘 모른다 이렇게 답을 한 건데요. 실종된 건 안희정 전 지사의 행방만이 아닙니다. 국민의 어이도 실종됐고 믿음도 실종됐습니다. 실종된 그 자리에 들어선 건 충격과 공황입니다. 색다른 시선 김종배입니다는 오늘도 우직하게 하루를 정리해드립니다.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뉴스 따라 읽지 않고 따져 읽습니다. 시사통과 똑기자의 뉴스 해부. 네, TBS 보도국의 양아람 기자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첫 소식은 역시 안희정 전 지사의 이야기겠죠? 그렇습니다. 네. 안희정 전 충남도지사 성폭행 의혹에 대해서 정치권에서도 규탄의 목소리가 나옵니다. 네. 그런데 이제 이 사건 좀 정치적으로 보는 모습도 보이는데요. 네. 자유한국당 홍준표 대표는 민망한 사건들이 좌파 진영에서만 지금 벌어지고 있다면서 좌파들 더 많이 걸렸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을 했고요. 네. 장제원 수석 대변인은 겉과 속이 다른 민주당과 좌파 진영의 이중성을 보여주는 상징적 사건이다 라면서 민주당이 성폭력당에서 벗어나려는 의지가 있다면 충남지사 후보를 공천하지 말아야 할 것이라면서 이제 이번 사건을 지방선거와 연결시키기도 했습니다. 네네. 그런데 이제 이번 사건이 진영 논리로 좀 비춰지는 것을 경계하는 모습도 있는데요. 유승민 바른미래당 공동대표는 이번 사건을 가지고 너무 정치권에서 서로 정치 공세의 수단으로 삼는 것은 자제하고 싶다 이렇게 네. 밝혔고요. 네. 자정의 목소리도 있는데 민주평화당 이용주 원내대변인 같은 경우는 각 정당마다 성폭력 피해가 없었는지 스스로 되돌아봐야 한다 이렇게 네. 말을 했습니다. 네. 또 정의당 이정미 원내대표는 또 다른 피해자가 있다는 증언을 어제 이제 피해자가 했잖아요. 네. 그런데 이제 조사하지 않겠다는 것은 납득이 안 된다면서 피해자에 대한 보호 그리고 2차 가해에 대한 대응 방안을 민주당이 제시해야 한다 이렇게 지적을 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용주 원내대변인 말이 꽂히는데요. 그렇죠. 그간 정치권에서 뭐 얼마나 많은 성폭력 그런 사건들이 있었으니까 네네. 어떻게 대처했었는지 좀 돌아봐야 할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방금 전에 대북 특사단이 돌아왔네요. 그렇습니다. 조금 전에 이제 1박 2일 방북 일정을 마치고 서울 공항에 도착을 했는데요. 네. 특사단은 일단 청와대로 가서 문재인 대통령에게 방북 결과를 보고할 계획입니다. 일단 그 비핵화 문제에 대해서 북측이 어떤 입장을 밝혔는지 그 부분이 가장 관심이 모아질 것 같고요. 네. 일단 북한 조선중앙통신이 그 보도한 내용으로 보면 좀 긍정적인 것으로 보여집니다. 네. 김정은 위원장이 대북 특사에게 문재인 대통령의 뜻을 전해 듣고 의견을 교환했고 만족한 합의를 봤다. 이렇게 이제 북한이 보도를 했고요. 네. 청와대 측도 실망스럽지 않은 결과가 있었던 것으로 안다면서 네. 남북 정상회담 관련한 합의가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아무튼 북한을 갔다 보따리 들고 왔어요. 이제 보따리 안에 뭐가 담겨 있는지 네. 이게 이제 궁금한데 저희가 3부에서 정세현 전 통일부 장관과의 인터뷰가 예정돼 있습니다. 귀 기울여 주시기 부탁드리고요. 자, 이번에는 YTN으로 가볼까요? 네, 삼성전자 이건희 회장 그 성매매 동영상 기억하시죠? 예, 여기에 예. 이제 YTN이 연루가 된 문제인데요. 네. 이 문제가 처음 보도된 때가 2016년 여름입니다. 벌써 그렇게 되나요? 네. 예. 이보다 이제 11개월 앞선 그런데 이제 2015년 8월에 네. YTN이 이 동영상을 제보를 받았다고 하는데요. 네. 이 제보 내용을 보고받았을 당시에 YTN 사회부장이 기자들에게 취재 지시를 한 게 아니라 제보자와 삼성을 연결시켜줬다 이런 의혹이 제기됐습니다. 네네. 그 주인공이 이제 지금도 YTN에서 간부를 맡고 있는데요. 류재웅 기획조정실장입니다. 그래요.
네. 자, 이 유재용 실장이라고 한다면 YTN 노조가 파업에 들어가는 계기가 됐던 그 인물 가운데 한 명 아닌가요? 그렇습니다. YTN 최남수 사장이 논란 끝에 이제 사장에 임명이 됐었죠. 네. 이때 언론 노조의 중재로 YTN 사측과 노조가 합의한 내용이 있습니다. 보도국의 독립을 보장하고 또 이명박 박근혜 정부 9년간 3년 이상 보직을 맡았던 간부의 보직 임명을 잠정 보류한다는 내용이었는데요. 예. 이때 임명 보류 대상으로 지목된 보직 간부 중에 한 명이 바로 이제 류재용 기조실장이었거든요. 네네. 네, 전국 언론노조 YTN 지부 박진수 지부장은 류재용 실장이 2015년 당시 사회부장으로서 세월호 참사 보도에 관련해서도 부적절한 지시를 했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네. 이제 그 말이 관급 또 정부의 발표를 잘 들어라. 세월호 유가족들은 다른 이유 때문에 하고 있다. 이런 식으로 이제 취재 지시를 했다는 증언이 있다고 말을 했습니다. 유재용 실장 본인은 뭐라고 하던가요? YTN 사내 게시판에 글을 올렸더라고요. 예, 예. 그러니까 제보자에게 삼성 측 연락처를 넘겨준 것 같다고 이제 처음에는 그런 입장을 밝혔는데 그 네. 입장을 번복해서 자신은 이건희 동영상을 이제 제보한 사람과 삼성을 연결시켜준 적이 없다 이렇게 딱 잘라 말했습니다. 그리고 제보받은 내용을 회사에 보고도 했고 회사가 곧바로 긴급회의를 열어서 기사화가 어렵다는 판단을 내렸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자, 그러면 유재용 실장뿐만 아니라 YTN 경영진 가운데 일부도 이건희 동영상 제보를 알고 있었다 이런 이야기로 연결이 되는 거 아닌가요? 네, 일단 류 실장이 말한 걸로 보면은 그런 뜻으로 이제 읽힐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예. YTN 사측이 이제 오늘 노조에 류재용 실장에 대한 공동 조사도 제안을 했는데요. 네. 노조는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입니다. 근데 네. 이제 이유가 이렇습니다. 박진수 지부장의 이야기를 들어보시죠. 조사할 단계가 아니고 당장 징계해야 될 사안입니다. 그럼에도 이거를 무마하고 유재용 실장에 대해서 어떤 조치도 지금 아직 안 하고 있습니다. 방송 사고만 나도 바로 징계하고 인사위원회를 열리는 이 회사가 이 부분에서는 노수와 공동조사를 하자고 한다는 건 지극히 궤변이고요. 이해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사측의 주요 간부들이 다 있는 상황에서 노사 공동조사 제안 자체는 물타기이고 유재용 실장을 빠져나갈 그런 구멍을 보고 있는 거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뭐 여러 가지 평가 포인트가 있을 것 같긴 합니다만 언론인 입장에서 볼 때는 납득이 안 되는 부분이 분명히 있습니다. 네.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죠. 네, 제보를 받은데 이렇게 처리한다? 이건 도저히 납득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니죠. 네. 자, 다음으로 가죠. 이명박 전 대통령 드디어 이제 포토라인에 섭니다. 네네. 검찰이 이 전 대통령에게 14일 오전 9시 30분 서울중앙지검에 이제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하라 이렇게 통보했는데요. 이 전 대통령의 혐의 뭐 많죠. 일단 대표적으로 핵심이 이제 뇌물수수 혐의인데 국가정보원 특수활동비 그리고 다스 소송비 대납, 공천헌금 등 100억 원대의 뇌물수수 직권남용 혐의를 받고 있고요. 예. 또 다스 실소유 의혹과 관련된 이제 수백억 원대의 비자금 조성 혐의도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영포빌딩 지하창고에서 발견된 청와대 문건 이것과 관련해서는 대통령 기록물 관리법 위반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검찰이 좀 혐의를 입증하는데 자신감을 보이고 있는 것 같은데요. 사실관계를 규명하기 위한 자료 이제 충분히 수집을 했다 이런 입장인 것 같고요. 이제 이것 때문에 이 전 대통령 소환 조사가 필요한 단계까지 이른 것이다 이렇게 밝혔는데요. 검찰은 이제 한 번의 소환 조사로 이 전 대통령에 대한 조사 마무리한다는 방침입니다. 네. 이 전 대통령 측은 이제 검찰 소환에는 응하겠다, 피하지 않겠다. 하지만 구체적인 소환 날짜는 검찰과 협의해서 정하겠다 이렇게 밝혔는데요. 네. 지금 검찰 입장이 나온 것으로는 소환 일정 조정 뭐 불가하다. 지금 그렇게 전해집니다. 네. 검찰 내부에서는 이제 이 전 대통령이 소환 조사에서 혐의를 좀 강하게 부인할 경우에 대해서도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은데요. 네. 이제 그럴 때는 구속영장을 청구할 필요성이 있다. 이런 의견도 나오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자, 이 문제 좀 잠시 짚어보고 가겠습니다. 지난해 다스 비자금 의혹을 검찰에 고발한 곳 가운데 한 곳이죠.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에 김종희 변호사 연결해서 잠깐 얘기 나누겠습니다. 여보세요. 예, 여보세요? 예, 안녕하세요, 변호사님. 예, 안녕하세요. 예. 이게 뭐 혐의가 한두 가지가 아니기 때문에 하나 지금 여쭤보기에는 도저히 물리적으로 불가능할 것 같고 아무튼 검찰이 여러 갈래로 수사를 했는데요. 좀 총평을 하신다면은. 총평은 현재 결국에는 이명박 전 대통령을 네. 이제 소환 조사까지 하는 단계까지 왔잖아요. 예. 이제 이 단계까지 온 것 자체에 대해서는 뭐 아주 긍정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요. 근데 지금 이제 그 전 대통령이다 보니까 여러 번 불러서 소환 조사하기는 힘들 것 같고요. 한 번의 소환 조사로 끝날 것 같은데. 네. 근데 궁금한 게 혐의가 한두 가지가 아닌데 네. 한 번 불러서 조사를 끝낼 수 있을까요, 변호사님?
일반적으로 이명박 전 대통령이 일단 자기의 범행을 좀 부인할 거라고 일단 예상이 되고요. 그럼 예. 그걸 부인한다고 하면은 음흠. 어쨌든 그 당사자 입장에서 피고인 입장에서 부인을 한다 하더라도 결국에는 증거를 통해서 이걸 입증해 나가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럼 예. 그만큼 현재 지금 증거가 수집됐다 보고 검찰이 그렇게 이제 현재 혐의에 대해서 자신을 하는 이유가 그만큼 지금 증거들을 혐의를 입증할 만한 증거들이 수집됐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변호사님 전망은 이명박 전 대통령이 아닙니다. 모릅니다로 일관할 것이기 때문에 네, 하루로도 될 거다 이런 말씀이신 것 같은데 네네네. 그런데 부인으로 일관한다는 말씀을 그럼 받아서 네. 일각에서는 이명박 전 대통령이 조사에 임하는 태도가 부인으로 일관을 한다면 네. 검찰 입장에서는 구속영장을 청구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이렇게 전망을 하던데요. 변호사님도 같은 견해세요? 네, 일단 구속영장 청구를 할 수는 있겠죠. 하지만 이제 구속영장 청구를 통해서 이게 인용이 되느냐는 또 다른 문제인데 예. 인용을 하느냐는 결국에는 저희가 영장을 인용하기 위해서는 범죄의 중대성, 그리고 도주 우려, 증거인멸 부분들이 있겠죠. 예. 지금 일단 혐의에 대해서 부인을 하기 시작하면 여기에 대해서는 어떤 증거인멸의 우려를 조금 더 높게 볼 수도 있고요. 네. 거기에 따라서는 이제 그런 지금 현재 검찰이 확보하고 있다는 그런 증거들을 통해서 네. 그런 증거인멸의 우려를 얼마만큼 입증을 해서 영장을 청구를 인용을 받을 수 있는지가 네. 문제가 될 것 같습니다. 아무튼 검찰 조사 과정에서 부인으로 일관한다면 그거는 그 법리상 증거인멸의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판단할 수 있다 이런 말씀이신 거죠? 꼭 그렇게 기결되는 건 아니지만 아무래도 네. 그런 정황 증거들이 있다면 검찰이 네네. 확보하고 있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아마 좀 입증할 수 있지 않을까 기대하고 알겠습니다. 있는 거죠. 자, 아무튼 검찰은 14일에 나와서 조사를 받아라 이렇게 그러니까 그 통보를 했는데 이명박 전 대통령 측에서는 조사에는 임하겠는데 시점은 다시 협의를 하자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하지만 방금 전에 지금 나온 뉴스를 보니까 검찰은 날짜 조정 못한다 이렇게 딱 끊었거든요. 이건 어떻게 봐야 됩니까? 네. 검찰도 지금 혐의를 위해서 어떤 좀 조사 시간들이 필요하고 예. 충분한 시간을 좀 줬다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어떤 예. 경호 문제에 있어서도 그렇고 예. 일반인과 여건 차이를 둘 필요가 있다고 말을 한 거 보니까 예. 아무래도 이날을 지금 현재 김백준 구속 김진모 구속 기소 관련해서도 공소장에서 이제 아무래도 김용박 부분이 언급될 수 있는 만큼 예, 아무래도 혐의에 대한 그 방어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 아무래도 이날로 특정을 잡은 것 같아요. 예. 지금 이제 정확한 의사는 기소 말씀하신 게 김백준 전 총무기획관에 네. 대한 기소가 이제 14일로 예정이 되어 있는데 네, 맞습니다. 네, 기소가 됨과 동시에 이제 공소장이 공개가 되고 그러면 여기에 이명박 전 대통령 혐의 내용이 적시될 수밖에 없는데 만약에 소환 날짜를 뒤로 미루면 이명박 전 대통령 쪽에서 공소장 내용 보고 준비를 해서 나오지 않겠느냐 이런 우려라는 거죠. 방어하기가 조금 더 쉬워질 수 있겠죠. 예, 맞습니다. 이야. 그러면 그냥 14일로 그냥 그 소환할 가능성이 높다고 보시는데 만약에 이명박 전 대통령이 응하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그러면 응하지 않으면 그걸 강제할 수는 없죠. 대신 이제 영장을 그때는 청구를 하든지 다시 또 소환 통보를 할 수밖에 없죠. 재차 소환 통보를 한다. 네. 아무튼 검찰 관계자 보니까 이명박 전 대통령 측의 기간을 전례 없이 많이 줬다 이렇게 지금 이야기를 했던데 지금 가장 그 기간을 많이 준 게 6일 전에 소환 통보한 경우라고 하던데. 네, 맞습니다. 지금 현재 8일을 줬으니까요. 8일을 줬으니까 역대 최장이긴 하네요. 네, 알겠습니다. 네. 자, 변호사님 말씀 여기까지 들을게요. 고맙습니다, 변호사님. 네, 감사합니다. 네. 자, 3월 14일이 D-Day가 된다라는 거잖아요. 네. 이명박 전 대통령이 나올까요? 나와야 하지 않을까요? 그러게요. 네. 알겠습니다. 아무튼 다음 주가 피크가 될 것 같습니다. 자, 전하는 말씀 듣고 뉴스웨브 계속 이어가겠습니다. 뉴스를 보는 새로운 방법, 색다른 시선 김종배입니다를 듣고 계십니다. 네, 양아람 기자와 함께하는 뉴스웨브 시간인데요. 자, 다음 뉴스로 이어가죠. 네, 국방부의 군 사이버 사령부 대선 개입 의혹 수사를 축소하도록 지시한 혐의를 받고 있죠. 김관진 전 국방부 장관 오늘 영장 실질 심사를 받았습니다. 김 전 장관은 또 이제 청와대 국가안보실장 시절에 세월호 보고 시간을 이제 30분 정도 늦춰서 이제 보고한 것으로 조작한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네. 구속 여부가 오늘 밤이나 이제 내일 새벽 정도 결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리고요.
한미 두 나라가 이제 내일부터 사흘간 미국 호놀룰루에서 한미 방위비 분담 특별 협정을 위한 이제 첫 협의에 들어갑니다. 네. 미국의 분담금 증액 요구가 아주 클 것이다. 이제 벌써부터 이런 전망 관측이 나오고 있는데요. 네. 정부는 미국이 제시할 수 있는 다양한 시나리오를 염두에 두고 협상안을 준비하겠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네. 노규덕 외교부 대변인은 미국이 이제 사드 유지비를 방위비 분담금에 포함시킬 가능성에 이제 대해서 이제 기자가 묻자 국회와 국민이 납득할 수 있는 합리적이고 호혜적인 협상 결과를 도출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 이렇게 말했는데 네. 미국이 좀 내미는 카드가 우리가 좀 예상한 그런 시나리오 안에 있었으면 참 좋겠다 이런 생각해 봅니다. 첩첩산중이네요. 한미 FTA 개정 협상 들어갔지. 네. 관세 폭탄 예고되고 있지. 여기다가 이제 방위비 분담금 또 올려라 할 거. 네. 가능성이 상당히 높겠죠. 그렇죠. 첩첩산중이네요. 그래도 넘어가야죠. 예, 네. 호혜적인 협상 결과, 합리적인 결과, 우리 국민이 납득할 수 있는 그런 결과 꼭 도출했으면 좋겠습니다. 호혜적인. 얼마나 좋아요. 호혜적이면. 그렇죠. 네. 네. 다음으로 가죠. 네, 식약처가 당뇨병을 앓고 있는 이제 아들을 위해서 해외에서 혈당 측정기를 구입해서 사용한 김모 씨를 의료기기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송치한 것으로 알려져가지고 비판의 목소리가 일고 있는데요. 무슨 말이에요, 이 말이? 네, 일단 그 환자 가족들하고 법률지원단이 오늘 기자회견을 열었거든요. 예. 그러니까 희귀병 아이를 돌보면 죄인이 되는 나라, 이제 이게 핵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식약처가 소아 당뇨 관리 체계를 즉각 개선하라는 건데요. 조금 더 이제 구체적으로 들어가면 내용이 이렇습니다. 예. 김 씨가 혈당 측정기를 수입을 했는데요. 이 혈당 측정기가 국내에서는 판매하지 않는 상품이에요. 그러니까 이 김 해외 씨가 직구했네요, 쉽게. 그렇습니다. 네. 그러니까 아들을 위해서 김 씨가 다른 부모들하고 공동 구매를 해가지고 이렇게 해외에서 이 혈당 측정기를 들여왔습니다. 예. 그리고 이제 일부 사용상의 편의를 위해서 개조 작업을 조금 했거든요. 그러니까 이 혈당 측정기의 데이터가 스마트폰 앱으로 이렇게 전송되는 예, 그런 편의를 위한 일부 기기 개조를 했는데 예. 이것이 의료기기법 위반이라는 신고가 접수됐고요. 이제 그것 때문에 식약처가 절차대로 진행한다면서 나선 겁니다. 네. 현행법에서 이제 국내 대체품이 없는 해외 의료기기를 개인이 살 수는 있습니다. 네. 하지만 다량으로 구매해서 유통하면 안 되는데요. 이제 김 씨가 부모들하고 공동 구매를 해서 들여왔잖아요. 네. 예, 그래서 이제 그거를 문제 삼은 건데 네. 이 김 씨의 사연이 알려지고 사실 정치권하고 의료계에서도 좀 선처를 요청해 달라. 뭐 나쁜 목적이 아니라 네. 아픈 아들을 두고 있는 거 아니냐 이런 요청이 있었는데 네. 식약처의 입장은 최종 판단은 검찰의 몫이다. 이런 입장인 겁니다. 네. 그리고 이제 법률지원단은 김 씨가 수입을 내가 이제 업으로 삼기 위해서 혈당 측정기를 구매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예. 무허가 의료기기 수입 판매에 해당되지 않는다. 응급치료를 위해서 의료기기를 수입하는 환자와 가족을 잠재적인 범법자로 내몰고 있다. 이렇게 규탄을 했거든요. 예. 청와대 청원 게시판에도 이 아픈 아들을 위해서 이런 일을 한 엄마 처벌하지 말아달라 이런 청원이 올라온 상태입니다. 네. 이 청원 마감이 한 2월 말 정도에 시작이 돼서 오는 23일이 마감이 되거든요. 예. 근데 현재 청원에 1000여 명이 참여를 했고요. 네. 청원자가 올린 그 글 말미의 내용이 조금 마음에 남아서 소개를 해드리고 싶은데요. 국가가 하지 못하는 것을 국민이 했을 뿐입니다. 네. 국가가 지원 육성하지는 못할 망정 처벌한다면 국가는 국가의 의무를 다하기는커녕 필요할 때만 규정은 들먹이는 일부 적폐 세력과 다를 바 없다고 생각합니다. 아니 뭐 식약처 입장에서는 정부 기관이니까 법대로 할 수밖에 없다고 한다면 뭐 그렇다고 치는데 네. 자 개인이 구매하는 것은 가능하지만 다량으로 구매해서 유통하면 안 된다. 근데 이게 여기에 해당이 되나요? 그러니까 그 단체 구매를 했다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해외 구매를 하게 되면은 뭔가 이제 좀 싸게 살 수 있잖아요. 아니 거기에서. 그게 아니라 단체 네. 구매를 했는데 단체 구매를 해서 다른 사람한테 판 게 아니라 그렇죠. 필요한 사람들이 모여서 단체 구매를 했으니까 쓴 거는 결국은 다시 개인으로 돌아간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제 식약처 입장에서는 너희들이 조금의 차익을 남기지는 않았느냐. 싸게 산 건데 다량으로 구매해서 그렇게 바라보는 행정을 한 겁니다. 아니 법대로 하더라도 법의 집행 과정에서 융통성이라는 게 있는 거죠. 유연성이라고 하는 게 있는 네. 거고. 이건 정말 말이 안 됩니다. 핵심은 그거 아닌가 싶은데요. 네. 알겠습니다. 자 다음으로 가죠. 백혈병으로 숨진 이제 고 황유미 씨 10일주기를 추모하는 행사가 열렸거든요. 네. 반도체 노동자의 건강과 인권 지킴이 반올림이 오늘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삼성이 반도체 직업병 문제 해결에 나서야 한다면서 진정성 있게 이제 사과하고 또 배제 없는 보상을 하라 이렇게 촉구를 했습니다. 네. 반올림이 밝힌 내용을 보면요. 이제 황 씨가 숨진 뒤에 삼성에서만
320명의 직업 피해 제보가 이제 있었고요. 예. 그중에서 이제 118명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네. 삼성은 이제 피해자들에게 사과와 보상을 했다 이런 입장인데 삼성은 책임을 인정하는 진정한 사과를 한 것이 아니다. 그리고 이제 보상도 삼성이 마음대로 이렇게 피해자를 뭐 이렇게 나눠가지고 배제한 채 기만적으로 했다 이렇게 지적을 했고요. 네. 지난해 사실 이제 법원이 삼성 반도체 공장에서 일한 고 이윤정 씨 등 이제 5명의 희귀 난치성 질환에 대해서 직업병으로 인정을 했거든요. 네. 그런데도 이제 삼성은 계속 이런 행보를 보이는 거죠. 박근혜 최순실 게이트 진행될 때 정유라한테는 이렇게 지원했으면서 네. 백혈병 환자와 그 가족들한테 도대체 어떻게 했느냐는 얘기 수없이 나오지 않았습니까? 네. 되풀이하지 않겠습니다. 네. 자, 한 소식만 더 전해 주시죠. 직원들에게 돌아가야 할 경력금을 사적 용도로 사용한 혐의로 구속이 됐죠. 신현희 강남구청장이 법원에 구속 적부 심사를 청구했습니다. 아, 그래요? 네, 자신의 구속이 합당한지 법원에서 다시 판단을 받겠다는 거죠. 네. 네, 신구청장이 이제 횡령한 경력금, 포상금 9,300만 원 정도가 이제 사용된 곳이 뭐 당비, 동문회비, 지인 경조사비가 있었고, 뭐 화장품 비용. 미용실 이용비 이런 것으로 이제 사용된 것으로 조사가 됐죠. 예. 그리고 또 이제 제부의 취업을 청탁한 혐의로 지난달 이제 28일에 구속이 됐는데 네. 예, 법원에서 다시 판단을 받겠다는 겁니다. 아무 말 안 할랍니다. 네. 자, 뉴스 예보 이렇게 마무리하죠. 양아랑 기자였어요. 수고하셨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청취자 여러분의 다양한 의견이 모여 색다른 시선이 만들어집니다. TBS 앱으로 방송 들으시면서 바로바로 의견 보내주실 수 있는데요. 앱을 통해 참여가 어려우신 분들은 50원의 유료 문자 우물정 0951이나 카카오톡 플러스 친구를 통해서도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만의 색다른 시선 기다립니다. 네, 안희정 전 충남지사의 비서 성폭행 파문 정말 일파만파로 커지고 있는데요. 더불어민주당이 적극 대응에 나섰습니다. 어젯밤에 최고위원회의를 열어서 안희정 전 지사에 대한 출당 및 제명 조치 의결을 했고요. 당내에 설치되어 있던 젠더폭력 대책 태스크포스를 특위로 격상을 시켰습니다. 그 위원장을 맡고 있는 남인순 의원 연결해서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여보세요. 예, 안녕하세요. 예. 지금 당내 분위기가 어때요, 의원님? 예, 뭐 지금 어젯밤에 충격의 여파가 아직 좀 가시지 않았고요. 예. 정말 착잡한 심정으로 대책을 마련하라고 분주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 성폭력 범죄에 대해서는 뭐 저희가 불가능 원칙을 이미 세운 바가 있었기 때문에 예. 어제 최고위원회에서도 바로 그 제명 처리나 그 출당 조치의 그 방향을 정한 거고요. 그리고 네. 오늘 아침에 이제 젠더폭력 대책위원회에서 바로 논의를 해서 네. 여기에 대한 입장이나 당내 어쨌든 이런 대응할 수 있는 네. 여러 가지 그 논의들이 있었습니다. 예. 그래요. 안희정 전 지사가 어제 자정쯤에 페이스북에 입장을 내놓은 뒤에 지금 두문불출, 뭐 거의 연락이 안 되고 있다고 하던데요. 이런 태도는 네. 어떻게 보세요? 예, 그래서 뭐라고 할 수가 없는데요. 네. 근데 이제 그 뭔가 입장을 그 내놔야 되겠죠. 네. 근데 이제 페이스북에 했던 입장은 그거는 굉장히 좀 제가 볼 때는 그 뭐 어리석은 행동에 대한 용서를 구한다 뭐 이런 식의 그 표현은 지금 이 문제가 얼마나 엄중한가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네. 제대로 인식이 안 되고 있다라는 생각이 좀 들거든요. 그러니까 네. 이거는 범죄 행위이기 때문에 네. 어떤 조사나 수사에 성실히 응하겠다 이런 정도 입장은 나와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네. 그리고 뭐 정말 어떻게 보면은 굉장히 저기 대선까지 출마하고자 했던 사람이기 때문에 그 높은 도덕성을 갖춰야 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도 네. 이런 일이 벌어졌기 때문에 네. 참 정말 이 굉장히 참담하고 또 얼마나 사태가 엄중한가 이것이 그 민주당에 미칠 영향이 얼마나 큰가 이런 문제들을 네. 한번은 좀 되돌아봐야 된다 생각합니다. 예. 그 안희정 전 지사가 입장 내놓은 그 것을 보면 정치를 중단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네네. 중단이 아니라 정계 은퇴해야 하는 거 아니냐 이런 주장도 있던데요. 의원님 어떻게 보세요? 예, 뭐 저도 그렇다고 생각을 합니다. 뭐 지금은 잠깐 이거를 뭐 소나기 피해가듯이 중단할 문제는 아니고요. 예. 이런 문제에 있어서는 더구나 이제 좀 저는 많이 좀 제가 분노하는 것 중에 하나는 네. 이제 그 25일 날
미투에 대한 지지를 표시하고 네. 또 그런 날 또 피해자와 또 그런 피해자한테 또 한 번에 네. 그 성폭력 그 가해를 하는 이런 행위를 했다는 것이 정말 저는 굉장히 분노스러웠었거든요. 그래서 네. 그 중단의 문제는 아닌 것 같습니다. 지금에 나타난 여러 가지 정치활동 행위들, 중단 수준으로 그칠 게 아니다. 네네 행위들을 봤을 때는요. 명시적으로 정계 은퇴 네, 선언까지 그리고 가야 된다. 예. 네네. 알겠습니다. 안희정 지사에 대한 이제 처리 문제는 이제 본인 입장에서는 바로 이 부분일 거고 나머지 부분은 이제 뭐 검찰이 되든 경찰이 되든 수사를 해서 이거는 네네. 뭐 이제 친고죄는 이미 폐지가 됐기 때문에 예예. 수사를 해서 사법적으로 처리가 돼야 된다. 뭐 여기에는 거의 이견이 없는 것 같아서 뭐 별도로 여쭤볼 필요도 없을 것 같습니다. 그 문제 같은 경우는. 예, 그렇습니다. 예. 자, 이제 당의 대응 문제로 좀 넘어가서 질문을 드려야 될 것 같은데요. 젠더폭력 대책 TF를 특위로 격상을 시켰다고 제가 앞서 소개를 드렸는데 네네. 그 좀 풀어주세요. 그것이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는 겁니까? 예, 뭐 그동안 이제 그 TFT를 했던 거는 이제 원내 기구로 해서 여러 가지 네. 그 제도 개선에 관한 이번에 특히 이제 그 검찰 내 성추행 사건으로 이제 미투 운동이 불거지기 시작했는데요. 예. 그 2차 피해나 이런 부분들을 막고 또 피해자에 대한 어떤 통합적인 지원 체제를 구축하는 네. 그런 어떤 제도 개선안들이 지금 많이 국회에 제출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예. 이런 문제를 보다 더 좀 더 그 속도감 있게 처리하기 위해서 저희가 이렇게 논의하는 제도 개선에 주로 중점을 두는 이제 내부 원내 기구였었거든요. 네네. 이거를 당내 기구화 한 거는 예. 이런 제도 개선을 근본적으로 국회에서 해야 되지만 당 안팎에서 벌어지고 있는 예. 이런 문제들에 대해서 대응할 수 있는 신속히 대응할 수 있는 좀 그런 성격도 강화하자 해서 네네. 예예 그게 대책위원회라고 하는 특별 기구로 그러게요. 구성을 하게 된 겁니다. 네. 근데 지금 그 제도 개선 당연히 뭐 그 따라가야 되는 문제지만 네네. 그 전에 네. 지금 정치권에서의 미투 이야기가 계속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예예예. 사실은 오히려 정치권에서 먼저 자발적으로 자체 조사든 이런 것들을 해야 되는 것 아니냐라는 여론도 있습니다. 어떻게 받아들이세요? 예, 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선은 저희가 오늘 젠더폭력 대책 특별위원회 이제 첫 회의를 한 거죠 아침에. 그래서 예. 거기에서 이런 이제 피해자들이 그런 피해 사실에 대해서 2차 피해를 당하지 않고 네. 불이익을 당하지 않고 어쨌든 신고하고 여러 가지 지원 받을 수 있는 구조가 필요하다 해서 예. 그 외부 전문가가 좀 참여하는 구조로 해서 네. 그 신고 상담 센터, 성폭력 피해 신고 상담 센터를 저희가 자체적으로 이제 구성을 하기로 했고요. 그리고 당 내에 예. 네네. 예, 이제 예. 이미 이제 또 이 당 내에서 하는 부분에 대해서 어떤 부족하다 생각하면 또 많은 또 그 이미 국가가 운영하고 있는 성폭력 상담에 대한 그 상담소라든지 네. 지원 체계들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에서 적극적으로 저희가 이제 연결을 해야 된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네. 일단 이제 국회에서도 이미 이 문제에 대해서 작년부터 내부적으로 논의를 해왔었습니다. 그래서 네. 국회 안에 이제 인권센터를 둬서 별도의 독립적인 기구로 인권센터를 운영을 하고 예. 또 외부에 이런 젠더 문제, 성폭력 문제 상담이라든가 지원을 전문적으로 할 수 있는 전문가를 채용하는 거로 해서 이미 그 국회 사무처에서 안이 나와 있습니다. 네. 그 안을 예. 이제 국회 운영위원회에서 통과가 되면 바로 집행할 수 있는 이런 부분이 있고요. 네. 그리고 전반적인 실태조사나 이런 부분들은 아마 국회 인권센터가 만들어지게 되면 네. 거기에서 좀 여러 가지 그 실태 조사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좀 광범위하게 해야 되지 않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좀 제가 이렇게 질문을 드려볼게요. 사실 이제 네. 그 이전에 단발성으로 나왔던 성추문이 꽤 있었습니다. 국회의원이 주인공이 되는 의원님도 네네. 여러 가지 아마 사례를 기억을 하고 계실 텐데 근데 이럴 때마다 국회 차원 그리고 소속 당 차원에서의 대처가 미온적이었던 것도 사실은 부인할 수가 없거든요. 예. 자, 그러면 예를 들어서 피해자가 그래서 피해 신고를 하고 싶어도 과연 당이 그리고 나아가서 국회가 이걸 제대로 처리를 해 주겠는가라고 하는 믿음이 솔직히 없을 수도 있고 더구나 그 만약에 가해자가 국회의원이라고 한다면 더더욱 그러지 않겠습니까? 이런 안전장치나 그 믿음의 장치가 없이는 이게 제대로 이게 신고가 이루어지겠느냐라고 하는 이런 이야기가 나올 법한데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동안은 주로 이제 그 가해자에 대한 정치인을 그냥 대개는 당에서 제명하는 것으로 거의 끝났고 또 이런 피해자들에 대한 어떤 지원 조치 더구나 대개는 이런 피해를 당하신 분들이 자기 그 일하던 곳에서 그 다른 데로 보직을
피해자가 옮겨가는 경우들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예. 이번에 이제 그 공공기관에서 이런 성폭력이 일어났을 경우에는 예. 그 피해자가 이렇게 이동을 하는 것이 아니라 네. 그 가해자를 분리를 해서 그 같은 한 공간에서 일하는 거를 일단 차단시키는 예. 이런 부분에 그러니까 피해자가 불이익을 당하는 걸 금지하는 그런 내용의 법안이 지금 네. 지금 발의가 지금 준비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예. 이제 그런 부분들로 이제 제어 장치가 좀 있어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네. 이제 무엇보다도 이제 국회법을 좀 개정을 해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네. 국회법을 개정을 해서 이제 확실하게 엄벌이 된다라는 거를 보여줘야 그런 성추행이 일어나지 않을 거라 생각하고요. 그리고 네. 이제 피해자들에 대한 아까 말씀드린 이제 국회 안에 독립적인 인권센터를 네. 둬서 그 신고를 하는 피해자가 원치 않으면 확실하게 그 신변 보호가 돼야 되고요. 네. 이제 그런 이제 후속 조치들을 책임지고 할 수 있는 이 기구를 두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지방선거가 이제 그 목전으로 다가왔는데, 네. 이제 그 중앙당에서 이제 최종 공천 그 심사를 하지 않겠습니까? 마지막 단계에서는 혹시 네네. 이런 그러면 그 마지막 단계 심사에서 바로 네네. 이런 문제를 하나의 잣대로 도입을 해서 전면적으로 이 최종 공천 대상자를 상대로 조사할 의향 계획 있나요? 지금 이제 뭐 민주당에서는 공천 기준에 네. 이미 성범죄에 대해서는 강력하게 대처를 하기로 이제 발표를 이미 했고요. 네. 이제 그게 한계가 좀 있는 게 성폭력이나 성매매 범죄 경력에 대해서는 기소유예를 포함해서 네. 그 형사처분을 받았을 경우 예외 없이 이제 부적격으로 처리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네. 벌금 이상의 유죄 판결을 받은 경우에요. 근데 예. 이제 사실 이번에 미투 운동은 이미 이제 예를 들면은 그 공소시효가 지났거나 아니면은 이제 성희롱 같은 경우 형사처벌까지는 아니니까 이제 네. 그런 부분들이 있을 때 어떻게 할 것이냐라는 문제가 이제 발생할 수 있는데요. 예. 그 부분에 대해서는 피해자가 피해 사실에 대해서 지금 스스로 그거를 드러내고 있는 상황 아닙니까? 그런 네네. 문제가 만약에 불거지게 되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명백한 좀 조사가 필요하지 않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 현재 부적격 기준으로 되어 있는 부분을 좀 더 보완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자유한국당 같은 경우는 어떤 논평이 나왔냐면 더불어민주당은 충남도지사 공천하지 말라. 네. 이런 요구를 했습니다. 어떻게 받아들이세요? 예, 그 부분에 대해서는 글쎄요, 그거는 지금 저는 이제 뭐 정치권에서 이거를 정치적으로 얘기하는 것이 참 적당치 않다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이게 정치적 공방이 될 주제가 아니에요. 그러다 보면 본질이 실종이 됩니다. 네네. 본질이 실종이 되기 때문에 이런 일은 정치권에서 여야 그동안 그 이전에 뭐 여당 시절에 현재 야당에서도 네. 뭐 여러 가지 불미스러운 일들이 있어 왔던 걸 다 국민들이 알고 있고요. 네네. 뭐 그렇다고 해서 그 지역에 공천을 안 하거나 그런 건 아닙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그렇게 정치적으로 네. 그 유불리를 따지거나 이런 문제가 아니고요. 정말 그 피해자들의 이런 정말 그 용기 있는 폭로에 얼마나 아픈 과정을 겪겠습니까? 그래서 이런 네. 부분이 다시는 재발되지 않도록 국회가 입법기관으로서의 그 제도 개선을 신속하게 하는 것이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예. 그런 정치적 공방으로 가서 예. 이 문제의 본질을 흐려서는 절대로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네. 자,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도록 하죠. 고맙습니다, 의원님.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더불어민주당 젠더폭력대책특위 남인순 위원장과 함께했습니다. 네, 대북특사단이 돌아왔죠. 지금 청와대에서 문재인 대통령을 만나고 있을 텐데요. 잠시 후에 발표가 있다고 합니다. 어떤 내용인지 궁금한데 잠시 후 3부에서 정세현 전 통일부 장관과 함께 이 문제 짚어보겠습니다. 잠시만 기다려주세요. 그저 그런 뉴스가 아닙니다. 우리 사회를 바라보는 색다른 시선. 안녕하세요. 색다른 시선 김종배입니다. 진심을 담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오늘을 진단하고 내일을 바라봅니다. 색다른 시선 김종배입니다. 네, 대북 특사단이 방북 일정을 마무리하고 귀환해서 청와대에서 문재인 대통령에게 그 결과를 보고를 했고요. 잠시 후에 브리핑이 있을 예정인데 어떤 합의를 가지고 온 건지 정말 궁금합니다. 정세현 전 통일부 장관 연결해서 이 문제 자세히 짚어보죠. 여보세요.
예, 여보세요? 예, 안녕하세요, 장관님. 예, 안녕하세요. 네, 북한에서는 만족한 합의라고 표현을 했고 청와대에서는 실망스럽지 않은 결과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뭔가가 있긴 있는 거잖아요, 장관님. 네, 예, 있죠. 있으니까 그런 표현을 했겠죠. 뭘까요, 이게? 글쎄요, 비핵화 관련해가지고, 네. 북한도 상당히 전향적인 얘기를 했기 때문에 우리 실망스럽지 않다고 그랬을 거고, 네. 북쪽에서는 아마도 자기네들이 바라는 북미 대화로 건너갈 수 있는 어떤, 얘기를 해줬다고 생각하고, 한국 쪽에서도 그렇게 되면은 가능성이 높다 하는 어떤 언지를 줬기 때문에 네. 그런 표현들을 써야 하는가 하는 생각입니다. 자, 그러면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비핵화 관련해서 어떠한 그 말을 했을 것이다. 긍정적인 어떤 그 신호가 담겨 있는 이렇게 해석을 하시는 겁니까, 장관님? 그렇죠. 그렇지 않고는 우리가 어떻게 실망스럽지 않다는 얘기를 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미국이 바라는 수준이 있거든요. 네. 네, 그건 여기서 공개할 수는 없지만은. 네. 미국이 북한한테 기대하고 있는 것에 상당히 가까운 얘기를 했기 때문에 그런 표현이 나오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에요. 아하. 그래요. 네. 일각에서는 김정은 위원장이 모라토리움 선언, 그러니까 개발 일시 중단 선언 정도는 나와야 되지 않는가 이런 이야기가 있었거든요. 여기에 근접해 있다 이렇게 보십니까? 글쎄 그 정도 됐기 때문에 그런 표현들을 쓰지 않나. 그렇게 보시는 거고요. 예. 만약에 김정은 위원장이 정말로 그렇게 이야기를 했다면 미국도 반기를 산, 그리고 나아가서 북미 대화 채널이 열리는 겁니까, 그러면? 이제 그렇게 우리가 지금 실망스럽지 않다는 얘기는 이제 미국에 가서 설명을 해야 되겠지만, 예. 미국에서 설명을 하고 미국의 또 반응을 기다려봐야 되는데, 네. 그러니까 내용을 지금 공개를 못할 거예요, 아마. 네. 그걸. 그래요? 예. 국민들이 궁금해하지만 미국한테 가서 얘기하기 전에 해버리면 특사가 갈 필요가 없는 거죠. 저는 8시에 브리핑한다 해서 다 공개하는 줄 알았더니 그게 아니군요. 아니, 바로 안보실장하고 국정원장이 바로 같이 미국으로 가기로 하지 않았어요? 예. 트럼프 대통령한테 가서 설명을 하고, 네. 트럼프 대통령의 반응이 나올 때까지는 북한이 실망스럽지 않다고 표현된 그 내용을 우리가 공개하기는 어려울 겁니다. 조금 며칠 기다립시다, 그거는. 그러니까 갑자기 아쉬워지네요, 정말. 궁금해하니까. 너무 궁금하니까. 네. 제가 갈증 나도. 네. 그래요. 아무튼 그러면 미국에서도 반길 만한 김정은 위원장의 비핵화 관련 언급이 있었을 것, 이렇게 정리를 하면 되겠네요. 장관님의 진단을. 네. 아까 계속 이것 때문에 오늘 이 인터뷰 때문에 계속 뉴스를 체크를 했는데, 예. 특이하게도 국방부 쪽에서 예. 여러 가지 잘 돼가는 것 같다, 실망스럽지 않은 것 같다 하는 그런 표현을 썼대요. 국방부에서요? 국방부나 국무부나 미국 정부 기관에서는 다 동향을 체크를 하고 있으니까. 예. 한국 정보가도 교감이 있었을 거고. 오호. 우리 정보가도. 그러니까 국방부에서 그렇게 얘기한다는 것이 나는 상당히 반갑더라고요. 지금 미국 국방부를 말씀하시는 거죠, 장관님? 예, 미국 국방부. 그러면 미국 국방부에서 코멘트가 그렇게 나왔다면 지금 평창 올림픽 때문에 연기됐던 한미연합 군사훈련이 더 연기되거나 축소될 가능성도 있다고 이렇게 전망을 하세요? 글쎄, 국방부 반응 가지고 이렇게 바로 연결을 해서 그런 것은 좀 논리적인 비약일 것 같고. 예. 어쨌건 북한의 태도 변화가 감지된다. 그렇다면 그 변화된 북한의 태도에 근거해서 미국이 앞으로 군사훈련이라든가 또는 북미 대화에 대해서 어떤 입장을 취할 것인가는 또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결정할 일 아니에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그건 좀 특사가 간 뒤에 네. 구체적인 얘기가 나올 테니까 좀 기다립시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아침에 청와대 관계자의 멘트 중에 또 하나 주목할 만한 점은 이 합의 내용에 남북 정상회담과 관련된 내용도 있다라는 멘트가 있었는데요. 이건 어떻게 그러면 남북 정상회담에 합의를 봤다 이렇게 해석을 해도 되는 걸까요? 아니 그거는 어차피 지난번에 남북 정상회담을 제안하는 신서를 받고 여건을 만들어
나가면서 성사시키자 하는 얘기를 대통령이 하시지 않았습니까? 네네네. 바로 그 정상회담이 가능한 여건을 만들 수 있는 정도로 북한 태도가 변화됐다는 것을 그렇게 애들로서 얘기하지 않았나 생각입니다. 지금 그 방송, 예. 방송을 보니까 벌써부터 지금 뭐 점치기가 시작이 됐는데 6월 정상회담설, 8월 정상회담설 벌써 막 방송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너무 앞서가는 거죠, 장관님? 글쎄요. 저는 그렇게까지 단정적으로 얘기할 수가 없을 것 같네요. 왜냐하면 북미 대화가 적점을 만들고 뭐 어떻게 시작될 가능성이라도 있어야 남북 정상회담을 한다고 그렇죠. 볼 수 있고 그 정도 돼야 우리 국민들도 그래 그렇게 합시다 그렇게 되는 거지. 네. 북미 대화 가능성이 없고 비핵화에 대해서 북한 입장 변화가 북한의 비핵화에 대한 입장이 변화가 없으면 북미 대화 안 되는 거고. 네. 북미 대화도 안 되는데 남북 정상회담 한다고 들고 나서면은 근데 여론이 안 좋죠. 정부가 그런 짓은 안 할 겁니다. 그런 점에서 그게 그 말 그대로 문재인 대통령의 경우에도 우물가에서 숭늉 찾는 격인가요? 그러니까 그 정상회담을 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 나가자고 했는데 여건을 만드는데 상당히 긍정적인 그런 어떤 사인이 나왔다 하는 그런 뜻으로 이해를 합니다. 네. 아무튼 지금 장관님의 진단을 정리를 하면 비핵화 관련해서 미국이 반길 만한 김정은 위원장의 입장 표명이 있었고 나아가서 남북 정상회담에 대해서도 상당한 진전이 있다고 그렇게 가정을 한다면 진전이 가능한 어떤 그 변화가 있었다 이렇게 해서 그런 게 정확하죠. 그러면 특사단 이후에 그 진행될 남북 관계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이제 미국에서 설명하고 그다음에 또 북미 대화가 가능한 그런 어떤 그 상황을 만들어내기 위해서 또 한미 간의 긴밀하게 조율하면서 또 남북 간의 채널이 있으니까 통신선이 열렸기 때문에 그걸 통해서 북한하고 또 협의를 해가면서 남북 간에 뭐 또 고위급 회담, 장관급 회담이죠. 그것도 하고 원래 합의한 대로 군사회담도 하고 그러면서 북미 대화가 가능한 여건을 만들기 위해서 남북 당국 간에 또 대화를 여러 개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정상회담 가기 전에. 그 북한이 그 자주 쓰는 표현 중에 통 큰 결정 이런 얘기 하지 않습니까? 이 통 크게 이산가족 상봉 행사에 합의했을 가능성은 어떻게 보세요? 그거는 북한 입장에서 볼 때는 북미 대화로 건너가는데 그것까지 얘기가 됐을까요? 그건 뭐 이산가족 문제에 대해서 하는 건 뭐 통 큰 결정. 거기까지 통 큰 변을 쓸 수가 없을 것 같은데. 그건 통 큰 게 아닙니까, 장관님? 그 정도면? 그건 아니죠. 핵 문제에 관해서 과감하게 그 기존의 이 주장이라고 요구를 조금 잠시 접는 거 이것이 통 크지 뭐 이산가족 상봉 사업을 하는데 나오는 건 특사단하고 사이에서 할 얘기는 아닌 것 같아요. 그래요. 근데 지금 장관님 말씀을 듣다 보니까 궁금해지는 게 내일 청와대에서 여야 그 정당 대표들하고 문재인 대통령이 만나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 자리에서 정용 안보실장도 배석을 하고 방북 성과에 대한 설명이 있을 것으로 지금 예정이 되어 있는데 그러면 대국민 브리핑은 좀 절제가 되더라도 여야 정당 대표들에게는 소상히 알려주는 건가요? 어떻게 봐야 되는 겁니까? 그보다는 조금 더 들어가는 얘기를 뭐 해야 되겠죠. 대접상, 대접으로. 그러나 미국의 그러니까 미국 트럼프 대통령한테 해서 그쪽에 그 정책 변화를 유도할 수 있는 얘기까지 해버리면은 미국으로서는 그렇죠. 미국 입장에서는 김새죠. 아니 뭐 불쾌뿐만 아니라 그럼 특사가 갈 것도 없죠. 그렇군요. 언론에 너무 많이 나가더라고요. 그게 좀 어려운 점이에요. 그러게요. 정말로 그 장관님 말씀을 들으니까 조심조심 돌다리도 두들겨 보고 건너는. 아니 트럼프가 또 무슨 말을 할 줄 압니까? 그러니까 우리 내일 아침에 그 청와대 가시는 여야 그 당 대표들도 한미 관계의 특수성, 남북 관계의 특수성, 또 북미 관계의 특수성에 대해서 좀 접어줄 것은 접어줘야죠. 여야 대표들도. 뭐라고 해놓고 뭐 그 얘기도 안 해줬다는 식으로 또 화내고 그러면 안 되죠. 그러면 지금 우리는 지금 정말 살얼음 판을 걷는 식으로
남북 관계를 개선해 나가려고 그러는데 예. 미국 대통령한테 가서 설명하기 전에 여기서 다 공개해버리면 네. 트럼프가 가만히 있겠어요? 아, 예. 대통령이 가만히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여야 대표들도 너무 그 욕심 부리면 안 됩니다. 이게 외교에 있어서 할 얘기가 있고 못할 얘기가 있는데 예. 나중에 결과 나온 뒤에 보고받아도 늦지 않다. 그 정도 아량은 보여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그나저나 이제 만약에 지금 우리가 희망하는 바는 북미 대화가 시작이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렇죠. 궁금한 게 우리가 이제 흔히 북미 대화 뭐 이야기를 하고 탐색적 대화 이런 표현도 썼는데 그러면 이 대화에 나서는 급이 어느 정도 되는 거고 그리고 그럼 거기서 무슨 이야기가 되는 건지 구체적인 그림을 좀 그려주세요. 아니 그것까지는 제가 왜냐하면 그건 미국이 결정할 일이죠. 아 그래요? 그럼 미국이 결정하는데 그게 뭐 예를 들면 육자회담의 수석 대표급으로 시작할지, 예, 그보다 아래급으로 실무급으로 시작할지, 예, 그거는 그야말로 트럼프 대통령과 미국 정부가 결정할 일이지 우리가 그건 북한도 마음대로 못하는 겁니다. 북미 대화로 하더라도. 그래요. 핵 문제 관련해서 결정권은 미국이 가지고 있으니까. 예. 예, 자꾸 우리 야당에서는 뭐 남북 간의 그 문제를 해결하죠. 그 얘기도 못하려면 회담 뭐로 그러냐 그러지만. 네. 뭐 솔직한 얘기로 북한이 핵가스를 가지고 받아내려고 하는 게 미국 수교인데. 네. 미국 수교를 보장하지 않으면 핵 포기 않겠다는 것이 20년, 25년 된 입장인데. 네. 그걸 우리가 무슨 예주로 미국 수교를 결정해 줍니까? 그러니까 그것은 결정권이 미국이 가지고 있기 때문에 결정권은 미국이 가지고 있기 때문에 네. 회담의 급도 격도 미국이 결정할 것이다. 네. 알겠습니다. 근데 또 하나 이 북미 대화 이야기하면서 계속 궁금했던 게 육자 회담 테이블은 사실상 지금 무용지물이 된 건가요? 아니죠. 그 이제 2008년 12월 달에 베이징에서 육자회담 수석 대표 접촉이 있은 뒤에 예. 지금 10년 그렇지 10년 가까이 9년 넘게 됐네요. 네. 회담이 열리지 않는 동안에 북한이 추가로 핵실험을 5번이나 했습니다. 예. 이건 제가 꼭 좀 강조하고 싶은데 예. 회담이 열리면 북한이 핵실험을 안 해요. 아, 예. 회담이 그동안에 9년 동안 회담을 안 했기 때문에 육자회담이 열리지 않았기 때문에 맘 놓고 그야말로 그 틈새 시간에 핵 능력을 강화해가지고 협상력을 키워버렸어요. 네. 옛날에 회담 결과로 줘야 될 그 정도 둬가지고는 북한이 핵 포기 안 할 겁니다. 아주 비싼 값으로 팔려고 할 거예요. 네. 그러니까 네. 그 육자회담이 열리지 않은 동안에 북핵 능력이 굉장히 빠른 속도로 고도화됐다. 네. 그래서 빨리 육자회담을 열어야 된다. 그러기 위해서 육자회담을 열려면 미국과 북한이 먼저 그 핵심들이 만나가지고 판을 짜야 됩니다. 솔직히 우리는 핵심 아니에요. 미국이 우리가 어떻게 결정합니까? 예. 그러니까 우리 저기 보수 쪽에서는 우리가 당사자지 왜 우리가 자꾸 방관자 무슨 제3자 연연하느냐 그러지만 네. 우리가 미국 수교 결정할 수 있어요? 그다음에 북한이 핵카드 가지고 내놓는 경제 지원 우리가 보장할 수 있습니까? 네. 그러니까 그거는 이제 미국과 북한이 먼저 만나서 큰 그림을 그리고 네. 그 큰 그림을 그려놓은 그거를 어떤 식으로 말하자면 쪼개서 접근해 갈 것이냐 하는 일종의 로드맵 이거는 육자가 만나서 해야죠. 그러니까 육자가 이제 육자회담이 열린다면은 네. 거의 한 10년 만에 만 10년이 되기 전에 열리기를 바라고. 네. 이번에 그런 그 순서라고 할까 과정이 시작되지 않겠는가. 그러니까 좀 정리를 하면 남북 대화가 북미 대화를 견인하고 북미 대화가 육자 회담을 다시 열게 만드는 계기가 되고 이렇게 그 착착착 가는 거네요. 그러니까. 그렇죠. 네. 그래서 육자 회담이 열리게 된다면 이 북핵 문제 해법에 대한 이제 이야기가 중심이 될 테니까 상당히 그건 중요한 전개가 된다라는 말씀이 되는 거고요. 그렇죠. 이제 북핵 문제 해결을 위한 그런 그 로드맵이라고 하는 것은 지금까지 94년에도 한번 만들어졌었고 2005년에도 만들어졌었기 때문에 그거를 지금 현실에 맞게 새로 지금 보완하는 작업만 하면 돼요, 사실은. 알겠습니다. 그 마지막으로 궁금한 게 이번에 이제 그 남북 간에 내려오고 올라가고 여러 차례 접촉이 있지 않았습니까? 이번에 특사단까지 갔다 왔는데
뭔가 필요하면 언제라도 열릴 수 있는 남북 한 라인은 이런 과정을 통해서 확실하게 구축이 됐다 이렇게 봐도 되는 거죠, 장관님? 그렇게 뭐 된 걸로 보입니다. 왜냐하면은 네. 이게 뭐 속전속결로 지금 방북을 하고 바로바로 1박 2일 만에 결론을 가지고 오는 거 보면 네. 상당히 그게 지금 긴밀하게 움직였다. 네. 네. 하트라인이 작동이 됐다. 남북 전화선이 그때 열린 것이 1월 달인데 네네. 잘 돌아가고 있다. 그러니까 이명박 정부 이전 상태로 돌아갔다. 이렇게. 그렇게 평가를 하시는 거군요. 예. 오늘 인터뷰에 응해 주시는 장관님의 목소리가 그 어느 때보다 밝은 것 같은데요. 제가 느끼기에는. 그러면 뭐 껄피터만 나왔던 몇 월 위기설 이제 이런 얘기는 안 나오는 거죠, 장관님 그러면? 네, 안 나와야죠. 그리고 그거는 네. 실제 위기가 오게 돼 있어가지고 그런 것이 아니고 네. 그런 식으로 해서 뭔가 좀 장사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아베 같은 사람들. 예. 네? 네. 자기네 그 헌법 개정하고 말이지. 네네네. 예.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데 속으면 안 돼요. 예. 알겠습니다, 장관님.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들을게요. 고맙습니다. 예. 네, 지금까지 정세현 전 통일부 장관이었고요. 뉴스보다 재밌고 뉴스보다 뜨거운 무적의 댓글 시간입니다. 최광기 톡컨설팅 대표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최광기입니다. 자, 첫 소식 가볼까요? 네, 정말 이제 봄이 오는 것 같습니다. 네. 뭐 옷도 바뀌셨구먼. 그렇죠. 가벼워졌죠. 네. 원래 가벼운 사람이에요. 이제 봄에 딱 어울리는 제가 네. 봄 소식 좀 전해드리겠습니다. 네. 이맘때면 이제 산을 찾는 분들 부쩍 느는데요. 네. 이 산을 오르다 보면 또 등산객들이 3, 4, 5 둘러앉아서 막걸리와 소주를 마시면서 또 이렇게 즐거움을 찾는 분들 심심치 않게 보이시죠. 있죠. 예. 그래서 일명 이걸 기념주라고 하는데요. 이제는 안 됩니다. 그래요? 예. 오늘 국무회의에서요. 국립공원과 도립공원 등 자연공원에서요. 술을 마시면 과태료를 부과하는 시행령이 의결됐는데요. 네. 13일부터 적용된다고 합니다. 1차 위반하면 5만 원, 네. 2차 위반 때부터는 1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고 합니다. 예. 또 술뿐만 아니라요. 담배도 안 되는데요. 네. 지정된 장소 밖에서 흡연할 경우 네. 1차 위반하면 10만 원, 2차 위반하면 20만 원, 그리고 3차례 이상 위반하면요 30만 원이 부과된다고 합니다. 담배 못 피긴 오래됐고. 예. 네, 산에서 이 담배는 산불로도 이어질 수 있으니까요. 예. 산에 오르기 전에는 담배와 라이터는 두고 가는 거 기억하시듯이 네. 산에 오르면서 막걸리나 소주도 목 좀 축이자 이런 마음으로 갖고 가시려는 분들 두고 가셔야 된다는 거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욕 먹을 거 각오하고 질문 하나 드려도 될까요? 뭘요 또? 생수통에 소주 담아가면 어떡해요? 꼭 이런 분들 안 된다고요, 안 된다고요. 뿌리고 가세요, 뿌리고 가세요. 생수는 생수통에. 생수통은 그냥 생수만 담으셔야 돼요. 아니 꼭 그런 분이 나올 것 같아서요. 이런 분들은 해외여행 가서도 그럽니다. 꼭 먹지 말라는데 꼭 거기다 소주 넣어 갖고 가시는 분들. 그래요? 네. 댓글 소개해 주세요. 멀리 안 가 저희 아버지가. 워낙 또 애주가셔. 왜 이러세요? 네. 아버님까지. 또 해외에서. 네. KUC 땡땡님께서는요. 진작 그랬어야지. 술은 술집, 밥은 식당. 산 정상에선 크게 숨, 호흡 이렇게 산 정상에서는 정말 이렇게 깊은 숨을 내쉬면서 좋은 공기 마시고 오시면 되겠죠. 네. 황땡땡님께서는요. 좋습니다. 생명을 위한 것이기에 환영합니다. 라고 네네. 네. 안전사고가 많이 일어나잖아요. 이 술 때문에. 그렇죠. 맞아요. 네. 네네. 큰 땡님께서는요. 대찬성입니다. 공기 좋은 산속에서 시큼털털한 막걸리 냄새 그리고 안주 냄새 큰 소리로 소란스러운 대화 술은 하산 후에 한잔 하시죠. 이런 얘기 해주셨습니다. 하산에서 막걸리에 탁 파전 한 장. 그렇죠. 그 보통 중턱 산악인들이 좋아하는 거죠. 산은 막걸리와 파전을 먹으러 가기 위해서인데 내려와서 잘하신다. 가셔죠. 정말 잘한다. 산은 올라가 본 적이 아주 기억이 없네요. 본인 얘기죠 지금. 그렇죠. 네. 산은 그냥 보는 거예요. 네. 네. 반면에 반창땡님께서는요. 근데 무슨 수로 잡아요? 아까 저렇게 생수통 이렇게 담으면 어쩌겠냐 이런. 그러니까 저희가 하산하는 분들한테 네. 음주 측정기를 한 번씩 그렇지. 그것도 괜찮겠네. 역시 스마트해요 우리 김종배 씨는. 네. 킹땡님께서는요. 예. 물통에 술 담아가면 처벌이나 규제가 어려울 텐데. 있네. 댓글 있네. 그렇다면 음주 측정기를
불개할 수도 없고 증거 잡기도 어렵고 네. 불개한답니다. 김종배 씨의 좋은 의견 반영해서 꼼꼼하게 단속하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이런 것도 이제 잡아도 좋을 것 같고 네. MI 땡땡님께서는요. 시끄럽게 음악 트는 사람도 좀 강력 단속 바람 꼭 있어요. 있어요. 그러니까 이어폰 끼고 들으시면 되는데 꼭 허리춤에 차고 아니면 쿵짝쿵짝 들고 다는 것도 있어요. 들고 막 다는. 이런 분들이 있으시죠. 거기에 나오는 네. 음악은 항상 일관돼요. 그렇죠. 트롯. 저거 돌려 막 이런 거죠. 네. 상당히 리얼하다. 너무 잘 알죠. 네. 전 다 알아요. 많이 놀아봐서. 네. 다음으로 가죠. 예. 네. 우리나라 고유의 전통 무술이자 국제적으로 인정받은 스포츠 바로 태권도 아니겠습니까? 네, 네, 네. 아, 그런데요. 태권도인들이 부끄러워할 만한 사건이 발생해서 눈살을 찌푸리게 하고 있습니다. 네. 사건은요. 지난달 22일 오전 11시쯤에요. 부산 진구의 한 유치원 졸업식장 앞에서 일어났는데요. 네. 도장 홍보를 위해서 찾은 태권도 도장 3곳의 관장과 사범들이 싸움을 벌였기 때문입니다. 아이고. 자, 이게 웬일입니까? 네. 이들은요 이제 도복을 입고 홍보 활동을 하던 중에 반말을 한다는 이유 등으로 시비를 벌였고요. 예. 결국 몸싸움까지 벌어지면서 경찰이 출동했습니다. 유치원 졸업식장에서 도복 입고 나 관장님들 진짜 사범님들 태권도 시범이 여기서 리얼하게 펼쳐진 겁니까? 그러니까 이 무도인들이 도복을 입고 싸움을 하는 이 장면이 또 동영상으로 촬영이 돼서요. 네. 최근 온라인에 공개가 됐고 그 도장 관계자들에 대한 비판이 그러니까 막 뜨겁게 올라오는 거죠. 이단 협착이 정권 찌르기 막 이런 게 난무했군요. 문제. 그러니까. 누가 네. 이러라고 배웠냐고요. 진짜. 네. 조땡땡님께서는요. 차라리 퍼포먼스였다고 해요. 그런 걸로 기억하고 싶네요. 네. 나는님께서는요. 유치원 앞에서는 좀 심했다. 뭐 어디는 안 그러겠습니까? 이게 할 짓이에요. 진짜 그러게요. 그러면 안 되죠. 네. 푸른땡땡님께서는요. 태권도는 예의가 기본인데 기본을 안 지키셨어요. 그렇죠. 네. 에나이님께서는요. 아이쿠야 뭘 가르치려고요. 애들이 싸움부터 배웠어. 이런 얘기 해주셨습니다. 네. 태권 땡땡님께서는요. 같은 지도자로서 창피하네요. 아이들 열심히 가르치면 입소민으로 돌아옵니다. 그렇죠. 그죠? 꼭 부디 거기서 이단 협착이 안 하셔도 네. 열심히 하시면 됩니다. 아이들이 보고 있는데. 그렇죠. 그래도 또 열심히 하시는 분들이 있으니까요. 오늘도 화이팅입니다. 알겠습니다. 무적의 댓글 여기까지입니다. 최광기 대표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내일은 더 좋은 소식 갖고 오겠습니다. 부끄러워할 줄 아는 세상을 꿈꿉니다. 하종강의 염치 있는 세상. 네, 성공회대학교 하종강 교수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자, 오늘은 최저임금 이야기, 뭐 좀 산입범위 이 이야기를 좀 해야 될 것 같은데요. 지금 이 산입범위 개편과 관련해서 최저임금위원회가 논의를 벌이고 있다면서요. 예, 지금 이 시간에 최저임금 소위원회가 오늘 오후 2시부터 회의를 하고 있는데요. 네. 아직 뉴스가 나오지 않는 거 보니까 아마 진통을 겪고 있는 것 같습니다. 말 그대로 이제 끝장 토론에 들어갔나 본데요. 예, 이 소위원회는 노사 공익 각 2명, 그 6명이잖아요. 네. 거기 여수봉 위원장이 포함해서 7명이 구성돼 있는데 네. 합의가 많이 안 되면 새벽까지라도 해서 합의 도출하겠다 말은 했어요. 그런데 네. 이게 합의가 되지 않으면 이제 그냥 바로 그 의견 그대로 적어서 고용노동부에 넘어가는 거고요. 합의가 되면 내일 오후 정부 세종청사에서 4차 전원회의를 열고 네. 제도 개선 방안을 확정해서 노동부에 넘기게 되는 거죠. 알겠습니다. 아무튼 오래 걸릴 것 같은데 일단 좀 그 결과는 지켜봐야 될 것 같은데 이게 지금 아마 이 방송 들으시는 우리 애청자 여러분에게 좀 상당히 중요한 문제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월급 받고 일하는 사람들, 임금 받고 일하는 생활자들은 다 중요한 문제죠. 그럼요. 그래서 좀 하나하나 좀 차근차근 짚어봐야 되겠네요. 산입범위. 용어가 좀 어려운데요. 좀 풀어주세요. 이건 지금 최저임금뿐이 아니고 통상임금에서 더 문제가 됐는데요. 네. 크게 보면 임금이 3가지입니다. 보통 기본급, 통상임금, 평균임금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예. 기본급은 흔히 이제 시급, 뭐 일당 이렇게 말하는 임금이에요. 그렇죠. 네. 우리 회사 들어오면 일당 얼마다, 시급 몇천 원이다. 네네네.
그런데 실제 임금 받아보면 그 기본구 외에 여러 가지 수당들이 또 있습니다. 뭐 그렇죠. 가족수당, 근속수당, 뭐 그렇죠. 상여금 이런 게 있는데 그중에 몇 가지를 더해서 통상적으로 노동자가 받는 임금은 통상임금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거의 이제 그러니까 그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예, 그 상여금이라든지 그렇죠. 이것까지가 이제 그 기본급 플러스가 돼서 통상임금이 된다. 통상임금 왜 중요하냐면 우리가 보통 연장, 야간, 휴일근로 하면 50% 임금이 가산된다 이렇게 알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 가산할 때 기준을 삼는 임금이 통상임금입니다. 해고수당도 통상임금 30분 이렇게 지급되고 있거든요. 예. 그리고 상당히 중요한데 평균임금은요? 네, 평균임금은 실제 노동자가 지급받은 총임금이 평균임금입니다. 그래서 보통 퇴직 전 3개월 동안 임금을 평균 내서 퇴직금 산정할 때 기준으로 삼고 예. 휴업수당도 이 평균임금을 산정 기준으로 삼아요. 그래서 도급제 임금 같은 경우에는 예를 들어 노동자가 일한 양에 따라서 임금이 지불되는 고용계약이 있습니다. 네. 어떤 노동자가 막 열심히 갑자기 일하기 시작하면 퇴직할 것 같은데 이런 의심을 했어요. 갑자기 막 연장, 야간, 휴일근로 곱빼기로 하면 3개월 동안 열심히 하면 퇴직금 한 2배로 올릴 수 있거든요. 그렇네요. 예, 그래서 그런 의심을 사고 그랬습니다. 택시업계나 주물업종에 이제 그런 경험이 있었거든요. 예. 그래서 통상임금은 지급하기로 약속한 임금입니다. 그럼 노동자가 지급받겠다고 예상할 수 있는 임금인 거고요. 예. 평균임금은 지급된 임금이에요. 그러니까 지급되지 않았어도 지급하기로 고용계약상에 나와 있는 임금은 통상에 포함이 되는 거죠. 네네. 네. 그러니까 이제 지금 이 산입 범위가 이제 문제가 되는 게 그 최저임금을 적용하는데 지금 이제 그 교수님께서 말씀하신 기본급에만 적용을 할 거냐. 지금까지는 주로 그래 왔거든요. 그렇죠. 근데 이제 그 재계에서는 이거 갖고는 안 되니까 상여금 수당액까지 그 합산을 해야 된다. 이렇게 주장을 하는 거죠. 지금 2018년 최저임금이 시급 7,530원이잖아요. 그 월급은 157만 3,770원입니다. 네. 그러니까 시급이 7,530원보다 적거나 월급에서 각종 수당 빼고 기본급이 157만 3,777원이 미달하면 최저임금 위반이 되는 거죠. 그렇죠. 사업주가 형사처벌을 받는 겁니다. 그렇죠. 근데 지금 가장 크게 문제가 된 거는 상여금이에요. 이게 상여금이죠. 액수가 굉장히 크잖아요. 그렇죠. 뭐 근속수당, 가족수당, 자격증 수당도 있지만 이건 사실 적은 금액인데 네. 상여금 흔히 우리 회사 상여금 400%야. 뭐 600% 이렇게 얘기하니까 이게 최저임금이나 통상임금에 포함되느냐 안 되느냐가 상당히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거죠. 그렇죠. 근데 지금까지는 기본급에만 적용된 거죠, 최저임금이. 이게 다른 나라 이런 문제가 왜 생기지 않냐 하면 다른 나라의 임금은 대부분 기본급입니다. 그리고 기본급만 받으면 정상적으로 다 자녀 교육시키고 문화생활하면 살 수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그리고 기본급 비중이 상당히 높다. 특별히 목돈이 필요한 경우에만 연장, 야간, 휴일근로 수당을 받는 이게 정상적인 임금 체계인데 그 외국의 인사노무 관리자들이 한국 와서 월급 봉투 보고 깜짝 놀랍니다. 이거 어떻게 이걸 다 계산하냐고. 제가 그 공인노무사들이 공부하는 학원에서 강의를 한 1년 동안 한 적이 있었습니다. 근데 첫날 이제 돌아가면 소개를 하잖아요. 한 30명쯤 모였는데. 근데 한 30대 중반쯤 된 여성이 중소기업에서 일했습니다. 그리고 그냥 앉았어요. 그래서 제가 어떤 일 하셨습니까? 격리 봤어요. 그래서 격리를 하면은 그랬더니 뭐 직원 월급 계산하고요. 그렇죠. 그래서 제가 세상에서 가장 복잡한 임금 계산하신 거예요. 긍지를 가지십시오 이렇게 말한 적도 있었는데 이렇게 된 이유가 있어요. 정부가 수십 년 동안 임금에서 억제 정책을 써왔잖아요. 그렇죠. 군사정부 때부터 경제개발 5개년 계획 때부터 그게 시행이 됐습니다. 대개 이제 임금 인상의 기준을 공무원 임금 인상률로 제시를 해요. 정부에서. 올해 뭐 3%다. 민간 기업체는 그 선을 절대 넘으면 안 되죠. 이게 가이드라인으로 매년 제시가 됐습니다. 그래서 심지어는 그 정부가 제시한 공무원 임금 인상률을 초과해서 임금을 인상시킨 사업장에는 그렇게 돈이 많아서 임금 인상시켜줘? 세무조사까지 했어요. 그때 막. 실제 그런 정책들이 수행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실제 기본급 인상하지 못했지만 노동자들이 그 금액으로 도저히 살 수 없으니까 계속 투쟁을 할 수밖에 없었고 실제로 각종 수당을 이제 더해서 임금을 보전해 준 겁니다. 그렇죠. 뭐 어렵게 얘기할 것 없이 지금 우리나라의 그 노동 시간은 OECD에서 뭐 멕시코 다음인가 이렇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뭐 이거는 사실은 하루 8시간 딱 지키면 이런 얘기가 나올 수가 없으니까 그러면 수당의 비중이 그만큼 높다. 뭐 당연히 거기서. 그러니까 저임금 기조를 유지하면서 각종 수당이 없으면 실제 생활이 불가능한 임금 체계를 만들어 놓고 나서 지금 이제 이렇게
그게 뒤통수를 치고 있는 거죠. 결국 이제 발목을 잡고 있는 건데요. 예. 근데 이렇게 복잡하다 보니까 통상임금에 대해서는 그동안 굉장한 논란이 있었습니다. 이게 그러니까 법정으로 간 경우도 여러 번 있지 않습니까? 법정에 가서 거기서 이제 산뜻하게 결론이 나면 괜찮은데 그렇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그러니까 노동자는 당연히 통상임금에 모든 수당이 포함될수록 유익하죠. 그래야 각종 수당을 산정할 때 기준금액이 많아지니까. 예, 카카오톡으로 윤지우님이 문자 주셨는데 영업직인데 100% 수당제는 불법인가요? 기본급 40만 원 받고 있습니다. 이렇게 좀 문자 주셨어요. 근데 기본급이 40만 원이면 100% 수당제는 아니죠. 100%는 아닌데요. 네. 예, 저런 노동 계약이 저 자체로서 위법은 아니에요. 아 그래요? 예. 아니 그러면 근데 만약에 저 실제로 어떻게 열심히 일을 해도 기본급과 수당을 합쳐서 최저임금에 미달한다. 그러면 위반입니다. 그건. 그러니까 저런 경우에는 통상적인 경우에 최저임금 인상보다 더 많이 받아야 돼요. 최저임금에 수당이 포함이 되겠네요. 그럼 저런 경우에는 그렇죠. 저 회사에서는 저기도 수당이 이제 한 가지가 아닐 텐데 만약에 저게 이제 성과급이면은 그 중에 일부가 포함이 될 거고요. 그 외 나머지 복잡한 적은 금액의 수당들이 많이 있으면 그것도 대부분 이제 포함은 돼요. 영업직이라고 하신 거 보니까 거의 대부분이 성과급 같은데요. 그러니까 아무튼 근데 좀 뭐 더 구체적인 내역을 뭐 모르고서 여기서 추정하기는 힘들 것 같고요. 통상임금을 둘러싼 갈등 얘기를 좀 더 이어가. 그러니까 경영자는 통상임금의 각종 수당이 적게 포함될수록 유익하죠. 그래야 노동 비용이 적게 나가니까. 그렇죠. 연장 야간 휴일 근로 수당이 적게 나가지 않겠어요? 예. 근데 통상임금을 판단하는 이제 법원의 기준이 세 가지입니다.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정기적, 일률적, 고정적이어야 돼요. 그렇죠. 일단 일을 하는 양에 따라서 늘어나고 줄어드는 임금은 통상임금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그건 일률적이나 고정적이지 않잖아요. 네. 그러니까 연장, 야간, 휴일 근로 수당은 통상임금에 포함되지 않죠. 네. 근데 이 기준이 이렇게 단어는 간단한데 상당히 애매해요. 왜냐하면 이제 가족수당을 봅시다. 그럼 가족수당이 법원에 이제 올라왔어요. 만약에 그 판사가 경영자 입장을 좀 고려하는 판사라면 가족이 있는 사람들에게만 지급되기 때문에 일률적이지 않다. 아 그렇게 판단한다고요? 따라 통상임금에 포함되지 않는 이렇게 판단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 노동자 입장을 고려하는 판사라면 가족이 있는 사람들에게는 기준에 따라서 일률적으로 지급한다. 저도 그 생각을 했는데. 그러니까 그 일률적이라는 게 꼭 전 사원을 대상으로 하는 것은 아니다. 아니 해당 사항에 그 포함이 되는 사람들한테 일률적으로 줄 때가 일률적인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근데 이제 그것을 일률적이라는 것을 전 직원을 대상으로 할 때만 일률적이다 이렇게 판단하면 포함시키지 않을 수도 있는 거거든요. 보면 이제 기술수당 같은 경우에는요. 그 기술 자격증 있는 사람만 받을 수 있습니다. 대부분 통상임금 포함되거든요. 지금까지 판례가. 근속수당, 자기 근속한 사람만 받는 금액인데 이 경우도 그 근속 연수에 따라서 일률적으로 산정되기 때문에 포함시켜줍니다. 이거 국어 다시 배워야 될 것 같은데. 그러니까 일정 기준과 요건에 해당이 되면 일률적으로 다 주는 경우가 일률상 아니에요? 그렇죠. 그렇게 봐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근데 이제 상여금이 왜 문제가 되냐면 상여금이 일단 액수가 굉장히 많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지난 대기업들이 통상임금 소송을 몇 년 동안 했잖아요. 그래서 뭐 큰 기업체 같은 경우에는 그 통상임금 소송에서 패할 경우에 지불해야 할 체불임금이 거의 뭐 몇천억 단위다.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그렇죠. 우리 회사 1년 보너스가 400%야. 보통 이렇게 말하면 되게 통상임금에 포함이 돼요. 정기적, 일적, 고정적이니까. 근데 성과상여금이 또 있어요. 인센티브 같이. 연말에 이제 경영 실적에 따라서 지불되는 상여금. 이건 정기적인데 일률적은 아니잖아요. 그렇죠. 개인의 능력에 따라서 또 지급되는 성과상여금이 있습니다. 매년 연말에 지급되긴 하는데 그럼 정기적입니다. 근데 금액이 개인에 따라서 다 달라요. 근데 그 경우에도 만약 법원의 판사가 판단을 할 때 경영자 입장을 좀 고려하는 판사면 일률적 고정적이지 않다. 이게 판단하면 돼요, 그냥. 노동자 입장을 고려하는 판사 같으면 일정한 기준에 따라서 적용한다 이것도. 그 기준에 해당이 되면 일률적이다. 이렇게 보면 또 포함이 되거든요. 그래서 결국 상여금에 대해서는 법원에서 이제 어떤 기준을 세웠는가 하면 여러 논란 끝에 지급 당시에 재직하는 사람들에게 지급되는 상여금 이건 다 이제 포함시켰어요. 통상임금에. 근데 보통 공무원이나 교사나 이런 사람들은 그 상여금이
후불적 임금이기 때문에 예를 들어 3개월마다 상여금이 나올 경우에 2달만 채우고 퇴직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렇죠. 지난 기수 상여금 받고 2달 만에 퇴직하는 사람에게는 지급받을 상여금의 3분의 1을 월할로 계산해 주거든요. 예. 이런 경우에는 통상에 포함된다. 이렇게 구분을 했습니다. 복잡해지기 시작하네요. 예, 좀 복잡한데 이건 뭐 기억하지 않아도 괜찮아요. 예. 이제 가장 문제가 되는 게 뭐 떡값 이런 거 나오는 경우 있어요. 이건 그럼 어떻게 할 거냐. 그렇죠. 그다음에 돈으로 주지 않지만 매일 3,000원에 해당하는 식사를 현물로 제공한다. 이건 고정적, 정기적, 일률적이다. 그 외에 또 뭐 장갑이나 안전하나, 유니폼이나 다 고정적, 정기적, 일률적이다. 예. 그러니까 이 판단이 재판할 때마다 왔다 갔다 했거든요. 그래서 노동상담하는 사람들은 대개 이렇게 신문지만한 큰 종이에 통상임금에 해당되는 거 안 되는 걸 다 표로 작성해서 항상 상담을 하고 그랬습니다. 예. 이게 이제 최저임금까지 넘어오게 되는 거죠. 더 큰 문제가 뭐냐 하면 통상임금에 포함되지 않는다. 이렇게 노사가 합의한 경우에 단체 계약에. 네. 그건 이제 노동조합이 어용노조일 경우에도 그런 경우가 있지만 그럴 수 있겠네요. 더 큰 것을 따내기 위해서 이걸 양보한 데도 있어요. 네. 뭐 노동조합 전임자 수를 확보한다든가 뭐 그 노동조합 전제를 인정한다든가 이런 걸 전제로 우리 회사의 상여금 중에 몇 %는 통상에 포함시키지 않는다 이런 합의를 한 경우가 있고 이게 이제 법원까지 올라온 경우들이 있었습니다.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게 이혈령 비혈령인 게 만약 판사가 노동자 입장을 좀 고려하는 판사 같으면 법에 위배되는 합의이기 때문에 무효다 이건. 이 통상임금은 이 상여금은 통상임금에 포함돼야 되는데 이 법에 위배되는 합의는 무효다 이렇게 판단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경영자 입장을 좀 고려하고 싶은 판사는 이건 자신의 권리를 포기한 것이다. 이 권리 포기 의사는 존중돼야 한다. 뭐 이렇게 판단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노동자들은 이제 모든 수당을 다 통상에 포함시키자 이렇게 주장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얘기로 좀 집중을 하죠. 그러면 경영자가 이제 뭐라고 반론 제기하냐 하면 당신들은 모든 수당을 다 통상임에 포함시켜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왜 최저임금에는 포함시키지 말자고 주장하냐 그러면. 이게 다 비슷한 기본급 통상임금 개념인데 그리고 경영자들은 반대로 모든 수당을 상여금까지 다 최저임금에 포함시켜야 한다. 이렇게 주장할 수 있어요. 그럼 노동자들은 또 어떤 반론 제기할 수 있겠습니까? 당신들은 통상임금에서는 다 그걸 빼져가면서 왜 또 최저임금 산입법에 포함시켜야 한다고 하냐. 이게 지금 이제 팽팽히 맞서고 있는 겁니다. 지금 회의에서. 지금 회의에서 이제 그거 가지고 지금 뭔가 그 대립하고 그러니까 토론을 하고 있을 텐데 교수님 견해는 어떠세요? 어떻게 정리해야 된다고 보세요? 이제 제 개인적인 의견은 가능한 한 많이 통상임금에는 많이 포함시키고 이걸 똑같이 볼 필요는 없거든요. 왜냐하면 최저임금법의 그 제정 취지가 우리나라 법에 뭐라고 돼 있냐면 임금의 최저 기준을 정함으로써 노동자의 생활 안정을 기한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렇죠. 그런데 지금 최저임금이 되게 1인당 생활비를 기준으로 산정합니다. 그런데 한 가정에서 혼자 벌어서 나머지 가족이 다 사는 경우도 많거든요. 많죠. 그러니까 최저임금은 가능한 한 많은 쪽으로 산정을 하는 것이 사회 발전에 유익하다는 게 제 입장이긴 한데 이제 최저임금위원회도 공익위원회가 있잖아요. 그래서 공익위원들 중심으로 요 TF를 꾸렸습니다. 최저임금 산입 본인만 논의하는 그동안 논의를 몇 개월 동안 해왔는데 그 18명의 전문가로 구성된 그 TF에서 산입 범위 확대 조정과 관련해서 최대 정점으로 떠오른 상여금 포함 문제를 권고안으로 이제 다수견과 소수견을 나누어서 병기했어요 지금. 그 안을 가지고 토론하고 있을 텐데 다수견은 매월 지급되는 경우에만 포함시키자는 거예요. 상여금뿐 아니라 각종 수당도 매달 지급되는 경우에는 포함시키자. 소수 의견은 1년 내 지급되는 임금은 다 포함시키자. 이렇게 지금 주장하고 있는 거거든요. 근데 여기서 한번 이 점을 제가 여쭤볼게요. 그러니까 이 산입 범위 가지고 이제 그 사쪽에서 어떤 주장을 하냐면 최저임금이 너무 가파르게 올라가지고 부담이 되니까 산입 범위를 조정을 해서 충격을 완화시켜야 된다 이런 주장이잖아요. 그게 이제 경영자 쪽의 주장이죠. 그렇죠. 그런데 이제 바로 어제도 문재인 대통령이 청와대에서 수석 보좌관 회의에서 최저임금의 긍정적인 효과를 상당히 많이 강조했습니다. 그리고 최저임금이 이렇게 많이 인상이 돼서 고용이 줄어들 것이다 이런 우려가 있었지만 지금 현재 그런 현상은 나타나고 있지 않다. 그렇죠. 그리고 최저임금을 보존하기 위한 지금 그 제도가
상당히 효율적으로 발휘가 되고 있어서 그 3조 원 마련한 기금이 있었잖아요. 네네. 그래서 이제 경제 성장에 상당히 긍정적인 효과를 발휘하고 있다. 이걸 이제 어제도 많이 강조했어요. 네. 그런데 정치권에서는 보는 시각이 조금 다르죠. 우리 지난주에 그 근로시간 단축. 예, 근로시간 단축 노동법 개정에 대해서도 잠깐 이야기를 나눠봤지만 네. 이제 홍영표 위원장이 이상하게 기업의 입장을 너무 좀 고려하지 않는가 이런 우려가 좀 있는데 네. 최저임금도 만약 오늘 합의가 되지 않고 그냥 노동위원회에 넘어가게 되면은 노동위가 이 국회와 이걸 협의할 겁니다. 아니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오늘 그 최저임금 위원회에서 합의가 안 되면 바로 국회로 넘어가는 걸로 지금 보도는 다 그렇게 나오고 있는데 노동부로 넘기고 노동부가 국회로 넘기는 거죠. 국회로 가면 어떻게 될 것 같아요? 근데 지금 이제 노동자들의 예상은 좀 부정적이에요. 그래요? 왜냐하면 지난번에 이제 그 양대 노총이 요구했던 휴일 근로의 중복 할증 제도도 근로기준법 개정하면서 반영되지 않았잖아요. 네. 그리고 또 그 홍영표 위원장이 상여금은 포함시키는 게 맞을 것 같다 이런 얘기를 그동안 몇 번 했어요. 네. 그래서 좀 전망은 어둡긴 한데 상여금이 전부 다 포함되지 않을 수는 없을 겁니다. 그러나 교수님 보시기에도 최소한으로 줄여서 그야말로 노동자가 자기 생활을 설계할 때 미리 다 예상할 수 있는 금액 정도만 최소한의 범위로 최저임금에 포함시키는 쪽으로 최소한의 범위라는 거 어떻게 않을까. 기준을 어떻게 잡을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게 이제 다수 의견인 거죠. 네. 매달 지급되는 상여금. 매달 지급되는 상여금. 매달 지급되는 상여금 내지는 각종 수당. 그러니까 띄엄띄엄 지급되거나 1년에 한 번 지급되는 걸 이건 다 포함시키지 말자. 그래서 최소한의 범위로 축소시키자는 게 지금 다수 의견입니다. 그런데 지금 문제가 지금 만약에 그 매달 지급되는 상여금까지 포함을 시키면 노동자 입장에서는 최저임금 인상 효과가 그만큼 깎이는 거잖아요. 사실은. 그렇죠. 근데 사실 지금 최저임금에 대해서는요. 법적으로 기준이 없어요. 어느 범위를 포함시켜야 한다든가를 이번에 새로 마련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요. 그래서 개편은 아니고 거의 새로 제정하는 거나 마찬가지인데 최저임금을 정할 때 이거까지를 최저임금에 포함을 시킨다. 이 기준이 지금까지 없었던 거네요. 네, 그렇죠. 요번에 그러니까 그럼 개편이 아니네요. 요번에 새로 만드는 거예요. 새로 만드는 거나 마찬가지거든요. 근데 이게 또 노조가 있는 노동자하고 노조가 없는 노동자하고 이거에 따라서 또 현장에서 완전히 달라지는 거예요. 그게 상당히 중요한 겁니다. 왜냐하면 노동조합이 있는 곳에서는 최저임금에 포함이 되든 안 되든 일정 수준의 생활임금을 보장받을 수 있어요. 노동조합 조직력으로. 그렇죠. 그런데 노동조합이 전혀 없는 사람들은 결국 최저임금법에서 정한 규정대로만 적용되는 경우가 상당히 많거든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지금 뭐 소득 주도 성장이다 이런 기조 속에서 노동자의 최저임금이 실제 생활임금에 접근하는 쪽으로 이렇게 큰 그림 속에서 봐야 됩니다. 그런데 지금 문제는 우리나라 노동자 가운데 90%는 노조 없는 상태에서 일하고 있잖아요. 그럼 이게 근데 만약에 오늘 최저임금위원회에서 합의가 안 되고 국회로 넘어가는데 국회로 넘어갔는데 오히려 그 사조 경영계 요구를 더 많이 받아들여서 법이 만들게 그럼 절대로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우려하고 있는 건데 예를 들어 프랑스 같은 경우에는 노동조합이 노사 간에 결정을 하잖아요. 그럼 노조가 없는 사업장도 그게 다 적용되는 규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프랑스가 유일하게 OECD에서는 노동조합 조직률이 우리보다 낮은 국가예요. 낮나요? 프랑스가? 9%입니다. 그래요? 근데 굳이 높일 필요가 없어요. 왜냐하면 조직률은 9%인데 단체별 적용률이 92%예요. 그게 이제 산별 노조가 그 사조고고 그 만약에 그 단협이 체결이 되면 그 산업에 있는 노동자들한테 일률적으로 적용이 된다. 확대 적용 제도가 있는 거죠. 그래서 조직률은 9%지만 그 단체별에 적용되는 비율은 92%인데 우린 조직률이 10%이고 단체별 적용률이 12%예요. 그러니까 최저임금 제도를 만들어야 프랑스와 같이 실제로 노조가 없는 사업장의 노동자도 혜택을 볼 수 있는 효과가 나타나는 거죠. 지금 교수님 말씀을 한마디로 정리하면 그만큼 법이 더 중요한데 우리나라 현실에서는. 그렇죠. 국회가 그러면 법을 노동자 친화적으로 만드느냐 경영자 친화적으로 만드느냐. 그러니까 이제 계산을 많이 할 겁니다. 여기서 우리가 끝까지 반대해서 국회로 넘어갔을 경우에 더 불리해질 수도 있다. 이게 노사 양치 다 재고 있겠죠 지금. 그래서 이제 시간이 오래 걸리고 있는 겁니다. 또 그런 또 전략도 여기에 깔린다. 원칙만 주장하다가 나중에 국회에서 더 손해보는 결정이 날 수도 있으니까. 그렇네요. 지금 논의를 열심히 하고 있는 중인 겁니다. 치열하게 지금 토론이 진행되고 있을 거로 그렇게 짐작이 되네요. 알겠습니다. 자, 염치 있는 세상 오늘 이렇게 마무리하겠습니다. 하종강 교수와 함께했어요.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1231님이 이런 문자를 주셨습니다. 노동자가 우대받는 사회가 오기를 바랍니다. 라는 이런 문자를 주셨고요. 9992님은
고용부는 기존 노동자 여건을 면밀하게 조사하고 실질적인 인상이 되도록 해줬으면 합니다라고 또 이렇게 당부를 해 주셨는데요. 최저임금위원회에서 지금 논의는 하고 있으나 합의에 도달하지 못하면 고용노동부로 넘어간다는 이야기를 듣고 이런 문자를 보내주신 것 같습니다. 과거에 이런 말이 있었죠. 이게 노동부냐 기업부냐 이런 이야기 참 많이 있었었는데 고용노동부인데 오히려 노동자보다는 기업을 더 신경 쓴다 이런 비판도 함께 있었죠. 바로 이것 때문에 이런 문자가 들어온 것 같습니다. 이번에 좀 달라질까요? 자, 색다른 시선은 이렇게 마무리하겠습니다. 내일도 이슈의 핵심을 향해서 직진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